자,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18년 9월 학평 때 나왔던 지문이고, 뭐 범죄학 지문이라고 할게요. 사회 지문인데, 일단 여기에서 사회에서 법이나 어쨌든 사회 지문 같은 경우에 용어가 다른 데도 쓰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의미인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예술이나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사회 지문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뭐 예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회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어려운 용어는 어디에나 다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문사회가 특히 그런데, 인문지문, 사회지문에서 단어가 어렵다면은 그 단어를 꼭 영단어처럼 의미를 찾아가지고 지문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의미를 찾아가지고 써두세요. 나중에 다시 읽을 때도 그 단어 뜻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아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해야 되니까 지문 자체가 아니라 지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흐름부터 먼저 잡아놓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1문단 범죄란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타인의 육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거나 재산 또는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은 동그라미가 하나에 쳐져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범죄. 왜냐? 범죄란 것의 정의를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범죄 동그라미, 그리고 범죄의 의미 까지 밑줄, 이게 기본이에요. 알면은 인식을 했으면은 그냥 요렇게만 해도 범죄의 정의가 여기 있구나, 범죄란 녀석이 처음 나오고 의미가 설명된 부분이 여기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모른다면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주는 거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 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안전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쵸? 당연히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범죄학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범죄를 어떻게 하면은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범죄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2문단, 3문단, 4문단 뭐, 그리고 좀 살짝살짝만 다 읽지 말고 살짝살짝 그냥 몇 초 안 걸려요. 한 3초 정도 그냥 쓱 훑어보면은 되게 선명한 특징이 있어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딱 요게 보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익숙해지면. 여기서 안 보이면은 이 지문으로 봐서도 계속 보는 연습을 하세요. 자, 고전주의 범죄학 동그라미 치시고요. 실증주의 범죄학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셉테드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사실은 이걸 보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것까지 봤으면 더 좋겠지만은 더 엮어서 봐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랑 바로 18세기 중반,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그리고 2005년 즈음까지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굳이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범죄란 이런 녀석이고, 1문단에서 이야기를 했죠. 범죄란 이런 녀석이고,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바로 그 학문, 그것이 바로 범죄학인데, 이 범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문단 정리 이제 들어갈게요. 1문단 범죄와
모든 문단은 저랑 같은 정도의 압축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범죄와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범죄학. 이게 1문단 정리 끝입니다. 2문단. 고전주의 범죄학 뭐예요? 18세기 중반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뭐 한 줄 정도는 더 추가시켜도 괜찮아요. 그리고 3문단. 실증주의 범죄학 19세기 중반 이후. 그리고 3문단 뭐다? 여기서 환경범죄학으로 사실 봐도 괜찮겠죠? 환경 범죄학 그리고 친 다음에 셉테드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 이후라면 이후니까 뭐예요? 20세기 후반인 겁니다. 그쵸? 요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 범죄학이라는 녀석이 세월의 흐름 동안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문제로 내면은 이래요.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가장 1번 문제에 나옵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금 문제 나왔나 확인을 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14번 문제인데 보시면은 4번 선지 보면은 통시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통시적 관점인데 쓰세요. 통시적 관점 동그라미 친 다음에 쓰세요. 통시적 관점이란 하나의 대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범죄학이라는 대상, 이것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범죄학이라는 대상을 통시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우리가 큰 흐름 본 거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통 이런 지문 구조에서는 통시적, 공시적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14번 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쵸? 통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으로 얘가 답이 4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초 안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좋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14번 문제처럼 가장 첫 번째 문제가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일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문제들은 깊숙한 거를 묻지 않아요. 그냥 글의 구조라든가 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만 조금 있으면은 누구나 다 풀 수 있게 몇 초 안에 풀 수 있게 만들어 준 건데 이 글을 보는 눈은 나한테 이렇게 네가 강의를 들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팁을 얻으면은 당연히 조금 더 하기 편해지겠죠. 내 역할은 딱 거기까지고 너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보는 눈을 늘리려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강의로는 당연히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 게 이 지문을 읽는 글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느냐, 많이 읽지 못하였느냐가 국어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 심지어 만화책도 많이 읽으면 정말 국어를 잘할 수가 있어. 왜냐면 글자가 너무 익숙하거든. 글자는 정말 많은 게 있잖아. 문장, 단어, 문장 구조, 그 다음에 글의 흐름, 글의 진행 원리, 막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체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국어라는 건데, 우리한테는 한글이죠. 그런데 그 한글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접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혹은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대 책을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이 둘 중에서 책을 많이 본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일단은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가는 게 많은데,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선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점수를 올리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부터라도 많이 읽고 보고 해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책에 지문을 됐다 많이 박아 넣은 거예요. 최대한 많이 읽고 많이 분석을 하라고. 이거 하나 한다고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어떤 책, 어떤 시중에 파는 어떤 문제집이든 다 똑같아. 어떤 거든지 간에 한 권 끝낸다고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아. 왜냐면은 내신이 아니니까. 이 범위 안에서 암기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너가 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원리를 익히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잘 익히고 자기 것으로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어찌됐건 글자는 다르지만 구성 원리, 문제의 출제 원리, 정답의 근거가 도출되는 원리, 요런 거는 사실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 답에 어차피 정답은 지문 안에 있다 라고. 사실은 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지문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혹은 지문을 잘 읽지 못해서 헷갈려서 문제를 잘못 보거나 단어 한두 개 잘못 봐가지고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읽고 많이 분석하고 많이 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려워했던 거 반복해서 복습을 해줘야 돼요. 등급이 빠르게 안 오른다 하는 학생들은 100이면 100 복습을 제대로 안 합니다. 등급이 빠르게 오른 학생들은 제 기억상에서 10명 중에 8, 9명 이상은 정말 복습을 열심히 시켰어요. 물론 누구나 다 제가 주말에 복습을 하라고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복습도 하고, 선생님 저 오늘은 복습했어요 라고 톡으로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되게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좀 특출난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자, 이야기 좀 잡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지문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문단 정리만 일단 마무리를 해볼까요? 1, 2, 3, 4문단까지. 그리고 5문단 뭐예요? 셉테드를 구체화하고 있죠. 그리고 6문단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단 정리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 쓱 보고 나면, 몇 초 정도 쓱 보고 나면 머릿속에서 눈 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범죄와 범죄학, 그리고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환경범죄학 셉테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누구나 몇 초 정도 싹 보고 눈 감으면 따다다다다 외울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정도의 정리를 우리 문단 정리, 문단 분석 시키잖아 내가. 요 정도의 정리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정리가 우리가 처음에 지문을 독해하면서 잡을 수 있는 흐름의 전부예요. 이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머릿속에 암기가 안 돼. 근데 요 정도는 머릿속에 남기고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문제도 흐름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야, 너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을 파악을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어떻게 보면 친절한 거야.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이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도 좀 수월할 텐데 내가 도와줄게. 흐름 문제 줘가지고 너가 이걸 제대로 봤는지를 물어보겠어. 너가 이걸 제대로 좀 봐가지고 풀어서 흐름을 잡아내길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문에서는 여기까지예요. 구체적인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기서 따로 찝어가지고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선에서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이후는 자율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자기주도 쪽의 영역이에요. 완벽한 해설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